모임에 나가면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말은 조곤조곤하지만 뭔가 불편하고 내용은 나쁜 얘기가 아닌데 자꾸만 기분이 상하고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다들 조용히 그 사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그 당사자는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아, 나 원래 말투가 좀 그래. 그냥 한 말이야.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깨는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은 결국 다음 모임에 초대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듣는 순간 기분이 상하고 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지는 말투 5가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까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퇴직 후 함께 지내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들 60대가 넘은 친구들이라 건강 이야기부터 손주 자랑, 예전 직장 시절의 무용담까지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자리였죠. 그런데 그날 유독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원인은 바로 말투였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분위기를 꺾고 그 말에 상처받은 사람이 마음을 닫으면서 그날의 모임은 서서히 조용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는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땐 무심코 넘기던 말도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하게 들리고 더 깊이 남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너그럽게 넘겨주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온 지금은 그 한마디가 내게 무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도 어색하게도 만드는 시기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오래된 인연도 그 말 한마디로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지 모르는 모임 분위기를 흐리는 말투 5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답 없어. 그래봤자 뭐해, 다 허사야. 이런 말, 무심코 내뱉기 쉬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들은 사람의 마음을 쓱 꺾어버립니다. 좋은 이야기도 이 말투 한 줄이면 금세 식어버리죠.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대한 시선이 날카로워질 수 있지만 부정적인 말투는 본인도 주변 사람도 지치게 만듭니다. 부정 대신 공감과 따뜻한 위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참 잘 버텨왔네. 그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다 대견하네. 같은 말이 오히려 더 깊이 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의 모임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그건 나도 겪었어. 내가 예전에 말이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에 내 경험을 덧붙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남 얘기는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계속하는 순간 상대는 말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60대 이후의 대화는 특히 경청이 핵심입니다. 나누는 이야기보다 들어주는 태도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 그랬구나. 참 많이 힘들었겠다. 한마디가 수많은 조언보다 낫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되려 하지 말고 함께 공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경쟁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세 번째,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 너 요즘 살 좀 붙었네. 그 나이에 그런 옷은 좀 아닌 거 아냐? 이런 말, 농담처럼 툭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는 속이 쓰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나 건강에 대한 지적은 더욱 민감하게 들립니다. 솔직한 말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진심은 배려 안에서 전해야 깊게 전해집니다. 오늘 얼굴이 환해 보이네. 늘 당당하게 보여서 보기 좋아. 이런 따뜻한 말은 나이든 우리에게 더 큰 용기와 웃음을 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진실보다 사람입니다. 진실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남기기보단 진심으로 따뜻함을 전해보세요. 네 번째, 지적하는 습관. 그건 내가 잘못하는 거야. 그건 틀렸어. 정확히는 말이지. 사소한 틀림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분위기입니다. 대화는 승부가 아닙니다. 틀렸더라도 웃고 넘길 수 있는 여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대화의 품격을 높입니다. 내가 듣기엔 조금 다르게 들었는데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 이렇게 말만 바꿔도 듣는 사람은 기분이 다릅니다. 모임은 정답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불평이 습관인 사람. 요즘 세상 참 각박하지 않아? 몸이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어. 살맛이 안 나.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불편한 데가 생깁니다. 하지만 만나자마자 불만을 쏟아놓는다면 듣는 이도 지치고 말죠. 물론 속내를 나누는 건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감사와 유머 한 방울을 곁들이면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웃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허리 아픈 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다 같이 병원 단체 예약이라도 해야겠네. 이런 말은 힘든 이야기 속에서도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누는 가장 깊은 위로는 그 안에 담긴 가벼운 농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꾸며내거나 가식적으로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함 속에도 따뜻함을 담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먼저 들어주세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 의견부터 말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럴 땐 참 힘들었겠다 처럼 반응하며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때론 말보다 고개 끄덕이는 몸짓 하나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부정 대신 공감으로 바꿔보세요. 그건 안 돼. 대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거 틀렸어. 대신 내가 아는 건 조금 다르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방어적이지 않고 마음을 엽니다. 부정은 거리를 만들고 공감은 다리를 놓습니다. 세 번째, 표정과 함께 말하세요. 아무리 좋은 말도 퉁명스럽게 하면 의미가 반감됩니다.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얼굴이 먼저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표정이 만나면
그 자체로 좋은 기운이 됩니다. 네 번째,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했어요. 이야기 나눠줘서 참 고마워요. 작은 감사의 말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어른의 말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짧은 한마디도 오래 기억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대화에서는 이 감사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단단히 묶어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내 말이 상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같은 따뜻한 말은 때로는 병원약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말은 나이를 먹을수록 품격을 드러냅니다. 모임에서 반짝이는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투를 바꾼다는 건 단지 예의 바른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오랜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말은 결국 사람입니다. 말을 바꾸면 사람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나눈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퇴직 후 나이가 들면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모이는 곳이 두렵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서로의 눈치를 조율하며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임이 한 세, 네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처음에는 그저 맘 편한 사람들끼리 얼굴이나 보자던 모임이었습니다. 가끔 모여서 사는 이야기 나누고 속에 담은 이야기 풀어내며 팍팍한 인생 사정이나 느껴보자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마음 맞는 아줌마들 몇이 모였고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했던 애끓는 속풀이를 서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가리를 섞어내는 자리에 수다 떠는 맛이 보태지면서 사람 수가 불어났습니다. 너댓이 대여섯이 되고 그게 또 아홉이 되고 열을 넘어가면서 모임은 제법 덩치가 커져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13명이 되었습니다. 회장이랄 것도 없었고 회비랄 것도 없었죠. 모이는 숫자대로 n분의 1하여 밥값을 쪼개내면 그만이었고 어쩌다 좋은 일이 있거나 자랑할 일이 생긴 사람이 차 한 잔씩 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임이 덩치가 불어나면서 야유회나 연극 관람처럼 같이 하는 일이 도모되었습니다. 할 일이 늘어나니 회장과 총무는 물론 돈도 필요했습니다. 결국 회비란 걸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모양새를 갖춰갈수록 뒷말이 많아졌습니다. 그저 얼굴이나 보자던 단순한 계산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너댓이 움직일 때는 다 같이 알고 처리하던 일들이 몇만 아는 일로 끝나기도 했고 연락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장의 단독 처리가 늘어갔습니다. 상황은 오해를 거듭하며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서너씩 갈라져 수근거림이 늘어갔습니다. 모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의 모임이 아닙니다. 맘 편한 사람들끼리 얼굴이나 보자던 즐거운 모임은 불편한 모임이 되어 모임이 아니라 흩어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모이는데 마음은 흩어지는 아이러니 속에서 불편하고 뒤탈 많은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동네 아줌마들 모임 하나도 이럴진데 개인적 목표가 각기 다른 큰 모임이야 더 말해 무엇할까요? 서로의 진실 공방으로 산통이 깨지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만나자마자 급속도로 친해지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을 두고 조금 오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면만 보여주기에도 바쁜 시간이기에 처음엔 서로를 진솔하게 꺼내 보여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누구나 그렇듯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고 맙니다. 젊었을 때도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임은 만나자마자 서로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반면에 어떤 모임은 팩트만 이야기해 준다며 서로에 대한 험담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좋았지만 어떨 때는 기빨리고 도망치듯 나온 모임도 많았습니다. 내가 나가고 있는 모임에 자존감, 도둑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은 다양한 가면을 쓰고 다양한 말로 나의 자존감을 도둑질해 갑니다. 나의 모자란 자존감을 누군가를 만나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버린다면 더 이상 자존감 도둑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굳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변하려고 애쓰지 말고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먼저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 첫 번째는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임입니다. 이연복 셰프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셰프에게는 30년 가까이 만나온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지고 난 후 친구 모임에서 2차를 갔을 때 이 차는 누가 돈을 내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셰프는 이 차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한 친구가 왜 내가 이 차를 쏘느냐 며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싸움이 났고 그 후 이 셰프는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이 2차 회식비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로 깨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2차 회식비를 누가 내느냐가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진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왜 내가 돈을 다 내느냐고 따지는 건 그 사람에게 시기나 질투, 콤플렉스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얼마 전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로부터도 들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사회적으로 성공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가 모임 중간에 나오면서 오늘 회식비의 반을 내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창이 내려면 다 내지 왜 반만 내냐 며 뭐라고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장난스럽게 한 말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투나 표정을 보면 그 말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선의인지 악의인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창은 악의로 한 말이었고 돈도 많으면서 왜 반만 내느냐는 의미였습니다.
회식비 반을 내겠다는데 왜 다 내지 않느냐고 뭐라고 하는 것도 보통의 경우 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것도 친구에 대한 시기, 질투, 콤플렉스가 마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 친구도 동기 모임에 더는 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회식비를 반 낸다 해도 문제고 다 낸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럼 n분의 1로 나눠내면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의 돈도 벌었는데 친구들에게 한턱을 내지 않는 쫀쫀하고 야박하며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가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해도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은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게 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욕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모임에 나갔는데 성공한 다음부터 나가지 않으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변했어 라며 비난받습니다. 결국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모든 친구가 다 이렇게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말을 내뱉는 이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1명 정도는 그럽니다. 비록 1명이지만 그 1명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임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친구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모임에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성공한 후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 셰프만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를 얻은 후 과거 인연이 끊기고 맙니다. 밥값을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로 인간관계가 꼬인다는 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 지인과 관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면 웬만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차값, 밥값, 술값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친구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성공한 사람, 돈을 번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잘 아는 친구들. 즉 자기가 잘 나가기 전, 성공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순수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모임이라 해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후 사람이 변해서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서 상처를 받아 다음부터는 안 나가게 된다는 게 좀 더 정확한 답입니다. 두 번째,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어지는 송년회 모임에 걱정부터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마시게 될까? 빠지면 안 되는 모임인데라는 걱정과 함께 오랜만에 보게 될 반가운 사람들 생각에 조금은 들뜨기도 합니다. 송년회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잘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잘못된 음주 문화가 좋은 뜻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술과 함께하는 흥청망청 송년회 문화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모임 중 술이 만땅이 돼야 적성이 풀리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한 소리하고 과거에 이랬니 저랬니 누구는 돈이 많니 사회는 어떠니 이러면서 온갖 불평만 다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술 먹고 넘어지고 이런 걸 보면 같은 모임에 있는 회원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남는 게 없어요. 뒤돌아서면 서로 흉보기가 바쁘고
굳이 이런 모임을 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임은 가능하면 절대 참석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식의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송년회가 아니라 구성원 및 가족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새로운 송년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1, 2차로 이어지는 왜곡된 음주 문화, 술에 취해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자는 막가파식 송년회 문화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임을 아예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그만큼 제약되는 부분과 허용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 도드라지거나 흐트러뜨릴 경우 부딪힘은 따라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것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일은 참 매력적입니다. 서로 엮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해주며 서로 성장하는 곳이 되고 있다면 그 모임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고 불편함만을 호소한다든지 자기만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모임에 임하고 있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 파열음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도 자기만 한다고 생각하며 매번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도 종종 마주합니다. 항상 그런 부류들은 팀 분위기를 흐려놓기도 하고 팀워크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봉사가 아닌 자신에게 이득이 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임을 결성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해 성장하는 모임들은 누군가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주인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듯 그 이면에 땀 흘리는 이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오래가는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것인가 한 번쯤은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업신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0세) 이후 인생은 실력보다 인상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능력으로 평가받지만 나이 들어서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가 인간관계의 거의 전부가 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품격 있는 여유를 보여주는 사람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반면 나 이제 돈 없어. 죽을 때까지 아껴 써야 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나까지 짐이 될까봐,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기대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돈이 없어도 돈 많은 척, 여유 있는 척 하는 게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전략이 됩니다. 돈이 없다고 너무 티내면 사람들의 태도가 서서히 바뀝니다. 식사할 때마다 내가 요즘 힘들어. 이거 너무 비싸하며 한숨 쉬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음번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한숨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통장 잔고는 비슷해도 그래도 이런 날은 한 번쯤 외식해야지. 좋은 거 같이 먹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늘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는 가난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여유로운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나이 들어 돈 없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나 힘들다를 너무 자주 말하면 자식은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요즘은 커피 한 잔도 부담이야 를 말하면 그 친구는 더 이상 약속을 잡지 않게 됩니다. 돈 많은 척은 결국 나는 내 짐이 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요즘도 나름 재밌게 살아. 이런 여유 있는 말투가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의 품격이고 존중받는 태도입니다. 실제 통장에 돈이 없어도 스스로를 가볍게 꾸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깨끗한 셔츠 하나, 작은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난 아직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 이게 진짜 자산입니다. 반대로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말투에서 패배감이 묻어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만 봅니다. 그 순간 인생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당하는 겁니다. 노후의 품격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중요해지는 시기이죠. 돈이 많다고 존경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즘은 여유 있어 보이지만 속 깊은 사람,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자기 사정을 늘어놓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끌립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돈이 많지 않아도 믿음직하다, 품격 있다, 배울 점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인생의 잔고, 즉 태도에서 나오는 이자입니다. 돈이 없어도 돈 많은 척 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나는 내 삶을 존중한다는 선언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죠. 진짜 부자란 가난을 드러내지 않고 여유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인간관계에서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정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전엔 가치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가치 있는 게 피곤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괜히 마음에 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엔 꼭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해졌나 싶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진 건가? 내가 너무 물질적으로 변한 건가? 그런데 그렇게 나를 탓하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선한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이라고요. 김정자 씨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은 1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서울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유명한 국밥집을 운영했던 사장님이었고 지금은 소소한 월세 수입과 연금으로 큰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삶에 갑자기 들어온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단짝이었던 박영숙 씨. 같이 도시락을 까먹던 친구, 젊은 시절 신촌에서 데이트하다 들켜 서로 놀리던 추억이 있는 친구, 남편 생전에 가족끼리 명절까지 함께 보냈던 말 그대로 피보다 진한 친구였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20년이 넘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재래시장에서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정자야, 너 맞지? 세상에, 내가 너를 여기서 다 보네.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그 모습에 정자 씨도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처음 몇 달은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자주 만나며 웃고 떠들고 옛날 이야기로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피로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영숙 씨는 끊임없이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몇 년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가 몇 달째 밀렸다고 자신은 요양보호사 보조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넌 참 좋겠다, 정자야. 남편도 착하게 살다 갔고 애들도 잘 됐잖아. 나는 진짜 팔자도 지지리도 없지. 정자 씨는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힘내야지. 우리 나이쯤 되면 다 힘들어. 나도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고 하루하루가 빠르지가 않아. 그렇게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영숙 씨는 끊임없이 푸념을 늘어놨고 정자 씨가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넌 팔자 좋다. 우린 고속버스 값도 부담인데. 새로 옷을 입고 가면 어머, 또 새 옷 샀네. 명품이야? 영화 얘기라도 하면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야 영화를 보지. 정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단지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숙 씨는 그녀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겨울날 찾아왔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정자야, 내가 너한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번 달 전기세가 밀려서 딱 1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다음 달엔 갚을게. 정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친구라는 말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봉투에 담아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손자의 학원비가 급하다고 했고, 그 다음 달에는 병원 약값이 없다 했고, 또 그 다음엔 가스비가 끊겼다 했습니다. 매달 반복됐고, 갚겠다는 말은 사라지고, 미안해.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 네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니? 라는 말이 당연해졌습니다. 정자 씨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건네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비상금 ATM이 된 기분. 그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나는 너무 각박한 걸까? 내가 오래된 친구 하나도 못 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던 중 정자 씨가 건강검진을 받던 날 담낭의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일 먼저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영숙 씨의 대답은 아이 참 정자야.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 그런 건 가족들한테 말해봐. 였습니다. 그 순간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사정을 들을 귀가 없구나. 나는 이 사람의 필요일 뿐 서로를 위로할 관계는 아니었구나. 그날 밤 정자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종이 편지를 썼습니다. 영수가
우리 참 오래됐지. 내가 너와 웃던 시간이 좋았어.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내 삶을 자꾸 무겁게 만들어. 나는 이제 나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 부디 잘 지내. 그리고 이 말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 예의였으면 좋겠다. 다음 날 시장 한쪽에서 그녀는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섰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그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는 요가를 배우고 노인복지관에서 수채화를 그리며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하고 웃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엔요, 슬픈 사람을 위로하려고 내 마음을 갉아먹을 필요 없어요.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과 웃는 게 그게 노년의 행복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가난한 친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을 핑계 삼아 당신의 삶을 당연하게 기대고 죄책감을 자극하고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과는 이제는 거리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누구를 얼마나 오래 알았냐보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나이입니다. 만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한 사람, 항상 푸념만 하는 사람, 내 삶을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 이젠 그 관계에서 조용히 빠져나오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시간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당신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진 씨는 한때 절친했던 친구와의 관계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수진 씨는 친구 영희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수진 씨의 남편은 최근 큰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직장 생활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날, 친구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 뒤로부터 수진의 남편에 대한 작은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이 요즘 바쁘다더라. 집에는 잘 들어오냐? 라며 마치 그의 성공이 가정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수진의 딸이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도 친구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 씨의 친구는 요즘 명문 대학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라며 수진 씨 딸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했고 아들의 취업 소식에는 그 회사 요즘 구조조정이 심하더라. 며 부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친구의 반응에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의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또 다른 친구는 처음엔 겉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신부의 배경을 들추며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부 집안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라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진 씨는 이런 친구들의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수진 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친구의 병문안을 오며 오히려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너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몸 조심해야지. 내가 말했잖아. 그 나이에 건강이 최고라고. 라며 은근히 자신이 맞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다른 친구로부터 친했던 친구가
뒤에서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했던 친구는 수진 씨의 가정사와 자녀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이 성공했다지만 그게 다 운이 좋아서지. 라며 수진이 딸은 명문 대학 갔지만 성격이 별로더라. 라는 식의 험담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더 불편해지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는 결국 친구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오랜 친구로 지내왔는데 요즘 너와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 너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아. 친구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도 모르게 너를 시기하고 있었나 봐. 우리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수진 씨는 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친구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친밀함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며 더 건강한 우정을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가정을 이루고 중년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수진 씨는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정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인생의 중반기에 들어서며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가 모든 것의 중심일 수는 없다는 것을요.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와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서로의 삶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불편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진 씨는 오랜 친구와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정과 자신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과 안정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며 친구와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진 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중년의 우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가정과 행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안정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불편하고 상처가 된다면 그것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남의 성공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일 수 있지만 그런 반응을 받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솔직한 대화와 감정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상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진이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듯이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거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안정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죠.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왕년에는 매일 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정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나 취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자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의 마음만 다치기 쉽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 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 활동은 위축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가 꼭 많을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왕년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친구가 적어진다고 해서 외롭다든지 소외감이 들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친구가 하나 둘 사라져도 신경 쓸 일이 적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이뤄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넘기며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상대가 선을 넘는 경우에도 굳이 참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건 바로 나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감에 사로잡혀 쓸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며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유 모를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쓸쓸하고 영혼 없는 처량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오던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농도를 깊이 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주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자신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퉁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은 주변의 친구로 여길 사람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선물을 주고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본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 보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조건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의 심신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서라면 한 푼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 퇴직 후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손자 용돈까지 챙겨줄 만큼 여전히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외로움이 깊어지던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이번 생신은 우리 가족 모두 같이 여행 가요. 효도 여행 한번 해야죠. 그 한마디에 남성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챙김받을 때가 됐나 보다. 그는 그날 밤 새벽까지 여행지를 검색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행 준비가 시작되자 상황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큰아들은 항공권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코스는 어때요? 숙소까지 전부 패키지로 하면 편하대요. 그런데 결제 단계에서 잠시 멈칫하던 큰아들이 말했죠. 아, 근데 이번 달에 좀 빠듯하네. 아버지가 먼저 결제하시고 나중에 정산 드릴게요. 둘째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효도 여행인데 뭐 우리가 내겠어요. 결국 여행 경비 전부, 숙소와 식사, 심지어 손자들 간식비까지 모두 아버지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 같이 웃는 얼굴 보면 그걸로 된 거지. 도착한 곳은 무더운 동남아의 한 휴양지였습니다. 체감 온도 40도. 무릎 수술 후 아직 다리를 절던 아버지에게 햇빛은 유난히도 가혹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힘이 들어 벤치에 앉았더니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또 멈춰요? 뒤에 사람 많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늙었지. 괜히 민폐 끼치면 안 되지. 다음 날 아버지는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김치 좀 있으면 좋겠다며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아버님, 여긴 외국이에요. 김치 찾으면 현지 사람들 웃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코스는 다 야외예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방에서 쉬세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다. 나도 같이 갈게.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쓰러지면 어쩌려고요. 그렇게 그들은 떠났습니다. 호텔방에는 오직 한 사람, 아버지만 남겨둔 채로. 텅 빈 호텔방. 낯선 나라의 뜨거운 공기 대신 차가운 에어컨 바람만 맴돌았습니다. 배가 고파진 그는 가방을 열어 한국에서 챙겨온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그래. 이게 제일 내 입맛에 맞지. 작은 주전자로 물을 끓이고 창밖의 하얀 햇빛을 바라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 일했나? 메시지를 보냈지만 잘 놀고 있니? 덥지 않냐?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애들도 바쁘겠지. 내가 너무 기대한 걸까?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로 향하려는 순간, 아이고, 그는 카드키를 방에 두고 나온 걸 깨달았습니다. 직원에게 말을 걸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어가 서툴렀던 그는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지만 결국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내내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식은 커피 한 잔, 눈은 유리창 너머로 웃으며 지나가는 가족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연락 안 받았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방에 카드키를 두고 나왔는데 연락이 안 돼서.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후 아버지는 편의점으로 돌아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함께 일하던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아이가 열이 나서 1시간만 일찍 퇴근할게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급은 그만큼 빼고 가거라. 며느리는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가족끼리 그러세요. 그는 웃었습니다. 가족이라 그 말 이번 여행 이후로는 안 믿게 됐다. 그날 밤 그는 서류함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초안. 재산은 기부로. 펜 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부모가 돈을 내는 여행이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효도 여행이라 부르던 그 여정은 사실 아버지의 헌신의 연장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진짜 여행은 혼자라도 즐겁게 사는 거였구나. 창밖엔 여름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라면을 하나 끓였고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그는 조용히 웃으며 따뜻한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이 사연은 효도 여행을 가장한 고려장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희생 위에 세워진 여행은 결코 효도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이젠 가족끼리 해외 한번 가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 평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런데 막상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다신 안 간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기대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오히려 실망이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자녀들과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속도와 관심사가 다르고 쉬고 싶은 타이밍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왜 자꾸 힘들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같이 간 건데 대화도 없이 각자 논 기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세대 차이, 여행에 대한 생각의 차이, 그리고 체력 차이까지. 모든 것이 다르게 맞물릴 때 함께 간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4세 유선희 씨입니다. 경기 안산에서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그녀는 작년에 완전히 일을 접고 조용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늘 언젠가는 하고 미뤄둔 여행. 그 기회가 자식의 전화 한 통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저희가 동유럽 가는데요.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도 해외 좀 다녀오셔야죠. 놀랍고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늘 바빠서 연락도 뜸하던 아들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선희 씨는 내심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한 번쯤은 해외란 데를 나가봐야지. 하지만 막상 출발을 앞두고 받은 일정표는 생각보다 숨가빴습니다. 아침 7시에 조식을 먹고 바로 나가 관광지 5곳을 도는 계획. 점심은 이동 중 간단히 해결하고 저녁에는 또 새로운 도시로 이동. 선희 씨는 살짝 염려되어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걸어 다녀도 괜찮을까? 나야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지.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칠순 넘으신 분들도 배낭 하나 메고 세계 일주 하신다니까요. 엄마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중간에 쉴 수 있는 카페나 공원도 많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준비는 온전히 자식들의 몫이었고 선희 씨는 단지 그 안에 초대된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국 날 공항에서 만난 아들과 며느리는 커플룩을 입고 손에 여행용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가 들고 있는 건 오래된 회색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자리는 저희랑 좀 떨어졌어요. 창가 좌석이 없어서요. 도착하면 바로 만나면 되니까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선희 씨는 혼자라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둘은 이어폰을 나눠 끼고 영화를 보며 웃었고 그녀는 복도 쪽 좌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장을 넘기면서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이란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함께하는 건 아니구나. 도착한 도시의 거리는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겐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언어도 사람도 음식도 너무 빨랐습니다. 자식들은 미리 계획해둔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즐거워했지만 선희 씨는 자꾸만 두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 숨을 고르며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관광지에서는 사진을 찍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선희 씨는 그 틈에 짐을 맡아 들거나 한쪽에 앉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엄마도 찍어드릴게요. 라는 말에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 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은 허전했습니다. 사진첩엔 자식들만 가득했고 그녀는 카메라 너머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건 어머님이 계산해 주실 수 있죠? 오늘은 어머님이 주인공이신 날이니까요. 선희 씨는 말없이 카드를 꺼내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주인공이면 축하를 받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 아들과 며느리는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엔 둘이 오는 게 낫겠다. 솔직히 너무 피곤해. 그래도 엄마가 처음이니까 우리가 참는 거지. 다음 여행은 진짜 우리끼리만 가자. 그 말을 듣고 선희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에는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왜 왔을까? 귀국 후 아들은 다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일본으로 가요. 가까우니까 덜 힘들 거예요. 숙소는 우리가 잡을게요. 근데 숙박비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선희 씨는 잠시 말을 아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일본 좋지. 그런데 그때 나는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네. 다음엔 너희 둘이 편하게 다녀와. 그 말에는 확고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편한 사람과만 여행할 거야. 그 후 선희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함께 글을 쓰는 친구들과 2박 3일의 강릉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되고 일정이 없어도 되는 여행. 식당에서 오래 앉아도 눈치 보지 않고 누가 어디 가자고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시간. 그녀는 여행지의 한 찻집에서 엽서를 꺼내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나와 발맞춰 걸어줄 사람과만 여행합니다. 자식과의 여행이 늘 감동으로 남는 건 아닙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간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걸음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떠나는 여행이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누구와 떠나는가 보다 어떻게 함께 걷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0세의 정순 할머니는 서울의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몇 년 전에 잃고 난 후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이 있고 그들도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공간과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혼자 사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순 할머니의 큰딸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큰딸은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이번 여름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정순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다. 너희들끼리 다녀오면 되지.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막내딸이 함께 찾아와서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정말 좋은 호텔 예약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관광지도 다 찾아봤고요. 엄마도 가서 즐기면 좋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막내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엄마는 몸만 오시면 돼요. 엄마도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죠. 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할머니에게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자신만의 리듬과 생활 패턴이 깨질까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정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정말 여행 가기 싫다. 너희들끼리 가거라. 나는 집이 더 편하다. 자식들은 할머니의 말에 실망했고 큰딸은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꾸 거절만 하세요? 아들도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엄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엄마는 왜 자꾸 혼자만 있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요? 막내딸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다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내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못 가게 하세요?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아.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나는 그걸로도 충분하다. 며칠 후 자식들은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차분한 태도로 할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큰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엄마의 마음도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도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욕심 부렸던 것 같아요. 막내딸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한 대로 하세요. 우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도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다. 사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번 여행 같이 가기로 했다. 자식들은 환호하며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자식들이 모두 도맡아 했고 할머니는 그저 짐을 싸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 정순 할머니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오랜만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점점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기고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진행되면서 손주들이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들의 활발한 행동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자, 손녀들이 호텔 방에서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에 짜증이 났습니다. 얘들아, 조금 조용히 해라. 할머니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큰딸이 나서서 아이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아이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애들이 이러는 걸 좀 막아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 시끄러운 건 견디기 힘들다.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관광지에서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자꾸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는 바람에 사진 촬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가만히 있어라. 할머니랑 사진 찍자. 아들이 말했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순 할머니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뛰어다니기만 할 거면 나 혼자 돌아다니겠다. 너희들끼리 놀아라. 자식들은 할머니의 반응에 당황했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장난을 쳐서 미안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걸 견디기 힘들다. 너희들도 그걸 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손주들과의 갈등이 조금 가라앉은 후 이번에는 자식들과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할머니는 자꾸 혼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식들은 저녁 식사 후 함께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저녁 식사 후에 우리 다 같이 산책할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방에 있을게.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큰딸이 나섰습니다. 엄마, 다 같이 가는 여행인데 왜 자꾸 빠지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막내딸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다 같이 가야 추억도 남고 좋죠.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정말 피곤하다.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자식들은 할머니의 태도에 실망했고 결국 또다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엄마, 왜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큰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세요?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들은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아.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나는 그걸로도 충분하다. 며칠 후 가족들은 각자의 자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엄마는 뭐 하고 싶으세요?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방에서 쉴게.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하지만 자식들은 할머니가 혼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해변에 가서 산책해요. 엄마도 바다 보면서 쉬면 좋을 것 같아요. 큰딸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방에서 쉬고 싶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자식들은 할머니의 태도에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이렇게 혼자 있으려고 하세요?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잖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다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내자고 하는 건데 왜 자꾸 거절만 하세요? 막내딸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식들과의 갈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방에서 할머니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큰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너무 욕심 부렸던 것 같아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막내딸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내가 너무 내 고집만 부렸던 것 같다. 우리 서로 이해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꾸나. 그 후 가족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남은 일정을 소화하며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행이 끝날 즈음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와보길 정말 잘했구나. 자식들은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앞으로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과의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과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할머니는 앞으로도 자식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이유가 떠오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부분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 가족의 풍경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성숙한 어른 간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로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구처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죠.
이 새로운 관계는 부모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과의 대화는 어릴 적과는 다르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 사회적인 이슈, 서로의 꿈과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와 존중을 더욱 깊게 해줍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가족이 확장됩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와 손주들이 생기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모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며 더욱 풍부한 가정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나누는 시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며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자식들이 더욱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사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큰 행복입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지지를 주는 것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만의 전통을 함께 나누고 가족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가족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강화됩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도 부모의 사랑과 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모가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도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안정감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에게 큰 의미와 기쁨을 줍니다. 이 시간들은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주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부모로서 성인이 된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